자, 봅시다. 자, 이제 품사 2개 남았어요. 2개. 자, 근데 얘도 너무 중요해. 자, 관계원에 조사라고 하는 품사가 있죠. 자, 지난번에 한번 살짝 언급하고 넘어갔는데, 자, 쌤이 계속 아까서부터 품사는 단어의 종류다. 단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혹시 단어의 정의가 뭔지 기억나는 사람 있을까요? 연재 혹시 기억나나요? 단어의 정의가 뭡니까? 시는 뭐예요? 홀로 쓸 수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단어라고 합니다. 자립하여 쓸 수 있는, 홀로 쓸 수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단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단어는, 잘 보세요. 단어의 뜻이 뭐라고?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그러면 단어의 종류를 나눈 게 품사라며. 아까 쌤이 그랬잖아. 자, 그러면 단어의 종류 중에서 조사가 있잖아요. 조사는 자립이 안 되는데요. 조사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앞말에 붙어서만 써야 된단 말이야. 조사는 띄어쓰기만 하면 안 돼. 맞죠? 내가 밥을 먹는다. 자, 내가 밥을, 이런 애들이 조사잖아. 맞죠? 띄어쓰기 하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띄어써서 혼자 쓸 수 있어야 단어라면서. 조사는 붙여 쓰잖아. 그러면 이것도 얘기했어요. 조사는 띄어서 쓸 수 없다. 홀로 쓸 수 없어요. 조사는 홀로 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어로 인정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혹시 기억날까요? 쉽게 붙거나 떨어질 수 있어서. 그쵸. 다른 말과 잘 분리되는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을 차리세요. 앞에 보세요. 자, 조사는요, 다른 말과 잘 뗐다 붙였다 분리가 가능합니다. 떼가지고 딴 데 붙이고 떼가지고 딴 데 붙이고 이런 게 잘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조사는요, 홀로 쓰일 수 없지만 다른 말과 잘 분리되는 성질 때문에 홀로 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어로 인정해 준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그게 조사의 특징입니다. 자, 조사는요, 붙여서만 쓸 수 있는데 다른 말과 잘 분리되는 성질 때문에 단어로 인정해 주는데요. 조사는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조사의 종류 3가지. 자, 일단 첫 번째는요, 격조사입니다. 격조사. 자, 격조사에서 이 격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자격을 뜻합니다. 자격은 또 다른 말로 역할이고요. 문장 속에서 특정한 자격을 가지게 하는, 문장 속에서 특정한 역할을 하게 하는 조사를 바로 뭐라고 한다? 격조사라고 합니다. 격조사.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격조사에는 뭐가 있냐면요. 왜 이렇게 보기 어렵게 돼 있냐? 자, 봅시다. 격조사에는요, 주격조사, 목적 격조사, 관형 격조사, 부사 격조사, 서술 격조사, 보격조사, 호격조사, 이렇게 나뉩니다. 보기 어렵게 돼 있네요. 자, 보세요. 주격조사야. 주격조사. 그러면 어떤 격을 만들어주는 격조사입니까? 주는 주어죠. 주어의 역할을 하게 하는 조사를 주격조사라고 합니다. 내가 밥을 먹는다 라고 할 때 가. 자, 어디 갔냐? 지웠냐? 자, 내가 밥을 먹는다. 다시 한번 볼게요. 안 적어도 돼요. 내가 밥을 먹는다. 자, 초등학교 5학년 때 했다고 했어요. 철수는 영희를 좋아한다. 내가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중에서 뭐에 해당합니까? 주어에 해당하죠. 밥을은 뭐에 해당합니까? 목적어에 해당합니다. 먹는다는 뭐에 해당해요? 서술어에 해당해요. 맞죠?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얘가 조사라고 했잖아. 가, 을 이런 애들. 내라는 말은요, 원래 대명사라서 혼자 주어가 될 수 없어요. 혼자 주어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가라고 하는 격조사가 있어야 돼.
주어를 만들어주는 격조사라고 해서 주격조사라고 하거든. 내가 하는 순간 주어가 되는 거야. 밥을이라고 하는 순간 목적어를 만들어준다라고 해서 목적 격조사라고 합니다. 목적 격조사.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는 격조사라고 한다. 쌤, 관용 격조사랑 부사 격조사는요? 자, 알아만 두세요. 나의 인형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나의가요, 뭘 꾸며주고 있습니까? 인형이라고 하는 체언,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얘는 체언이죠. 인형이라는 체언을 꾸며주거든요. 자, 그래서 나의는요, 원래 품사는 관용사가 아니야. 근데 관용사의 역할을 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알 건데, 관용사의 역할을 하는 애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관형어라고 합니다. 나중에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될 텐데, 관형사의 역할을 하는 애를 관형어라고 해요. 그래서 관형어를 만들어 준다고 해서 이 의를 뭐라고 하느냐? 관형 격조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관형어도 있으니까 부사격이면 부사어도 있어요. 네, 부사어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는 너에게 선물을 준다 라는 말이 있으면, 자, 주어부터 찾아봅시다. 나는 주어, 선물을이잖아. 을 뭐야? 목적어. 준다는 서술어. 얘가 바로 뭐가 되느냐? 부사어가 됩니다. 너는 대명사잖아. 에게라고 하는 조사가 붙었더니 부사어가 됐어요. 자, 그래서 얘가 바로 뭐다? 부사격 조사입니다. 자, 다음 복격 조사는 넘어갈게요. 아직 여러분들 보어를 안 배웠기 때문에. 자, 영어에서의 보어랑 국어에서의 보어는 달라요. 자, 다음 서술격 조사는 여러분들 많이 했습니다. 무엇이다. 자, 그래서 나는 바보이다. 나는 바보다. 나는 바보이다. 이런 애를 서술격 조사라고 합니다. 바보는 명사잖아. 체언이야. 이다가 붙었더니 바보이다가 뭐가 됩니까? 서술어가 되죠. 나는 주어고 주어 서술어 이렇게 되잖아. 자, 그래서 서술어를 만들어주는 조사라고 해서 서술격 조사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자, 이런 격조사가 있고요. 잘 보세요. 격조사는요, 자, 체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네모 표시해서 별표해 주세요. 자, 격조사는요, 반드시 체언과만 결합합니다. 격조사는 다른 품사랑 결합할 수 없어요. 무조건 체언이랑만 결합합니다. 내가 밥을 먹는다. 가, 을 이런 애들 있죠. 아까 봤던 관형격 조사 의, 그 다음에 서술격 조사 이다 이런 애들은 전부 체언, 그러니까 명사, 대명사, 수사랑만 결합할 수 있습니다. 격조사는. 알겠죠? 그러면 명사, 대명사, 수사인 체언 말고 다른 거랑 결합하는 조사도 있어요. 있어요. 그런 조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보조사라고 합니다. 보조사입니다. 보조사. 보조사는요,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조사를 보조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의미를 더해줘야 돼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보조사. 그냥 여러분들 보조사 하면 딱 떠올리세요. 은, 는, 만, 도, 대로, 조차 등등등 보조사 한 20개 됩니다. 다 외울 수는 없고요. 은, 는, 만, 도는 우리가 평소에 많이 쓰는 거니까. 뭐가 있을까? 그는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먼저 보세요. 자, 그는 글자를 빨리 쓴다. 빨리, 나연아, 품사 뭡니까? 빨리는 쓴다를 꾸며주죠.
용언을 꾸며줍니다. 품사가 뭐예요? 동사. 자, 요 지금 용언이다, 그쵸? 우리말에서 주로 용언을 수식하는 말은 뭡니까, 유빈아? 부사입니다. 부사. 요거는 영어든 우리말이든 다 서술어, 동사를 꾸며주는 다 부사죠. 부사. 자, 그래서 빨리는 부사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은는만도 한번 붙여볼까요? 그는 글자를 빨리는 쓴다. 빨리만 쓴다. 빨리 도 쓴다. 뜻이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집니다. 빨리는 쓴다랑 빨리만 쓴다랑 빨리 도 쓴다는 서로 뜻이 달라요. 어떤 뜻이 다른데? 그는 글자를 빨리는 쓴다 라고 하면 뭡니까? 쓰는 걸 빨리는 써. 빨리는 써. 근데 딴 건 모르겠어. 기능은 모르겠어. 쓰는 건 빨리 써. 자, 그는 글자를 빨리만 쓴답니다. 뭐야? 쓰는 건 빨리 쓰는데 알아보지 못한다고. 맞죠? 그는 글자를 빨리도 쓴다. 뭐야? 글자도 빨리 쓰고 뭐도 빨리 하고 다른 것도 빨리 하고 다른 것도 빨리 한다고. 심지어 그 사람은 글자도 빨리 쓴다고. 글자를 빨리도 쓴다고. 자, 그래서 은는 만도는 그때그때 붙을 때마다 뜻이 달라져요. 특정한 뜻을 더해주거든요. 그런 애들을 우리는 보조사라고 합니다. 알겠죠? 왜 여러분들 은는이가 이런 말 많이 쓰죠. 은는이가는 내내 네 명 같이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원래 우리 국어에서. 왜요? 은는은 보조사고 이가는 주격조사거든. 선생님, 근데 저는 주어에 은는 많이 쓰는데요. 쓰잖아. 이게 원래입니다. 내가여야 돼. 이랑 가만 주격조사거든요. 그럼 은는은요? 은는은 주격조사 아니고 보조사입니다. 그러면 나는 밥을 먹는다랑 내가 밥을 먹는다가 달라요? 다릅니다. 이게 여러분들 사실은 평소에 이제 우리말 쓰는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랑 관련이 돼 있는데 나는 밥을 먹는다랑 내가 밥을 먹는다는 달라요. 왜 그럴까요? 내가 밥을 먹는다는 건요, 내가 밥을 먹는다는 사실 자체를 서술하는 겁니다. 나는 밥을 먹는다는 뭘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밥을 먹었어. 나는 밥을 먹었어. 난 밥을 먹었어. 라고 하면 내포된 의미가 있어요. 뭔데요? 난 먹었는데 딴 사람은 먹은지 안 먹은지 모르겠어. 또는 딴 사람은 안 먹었어. 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은는은요, 비교나 대조의 의미가 있어요. 난 그런데 너네 모르겠다고. 난 먹었다고. 넌 먹었니? 난 먹었어. 그러니까 난 안 먹어도 돼. 근데 너네 모르겠어. 먹으려면 먹던지. 나는 밥을 먹었어는요, 내가 밥을 먹었어랑 다릅니다. 내가 밥을 먹었어는요, 그냥 내가 밥을 먹었다는 사실 자체를 서술하는 거야. 나는 밥을 먹었어는요, 난 먹었는데 딴 사람은 모르겠어야. 이해되죠? 그래서 은근히 차이가 있습니다. 은는과 이가는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언어 습관에서 사실 차이를 안 두고 쓸 텐데 사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격조사랑 보조사의 차이가 있고요. 자, 우리말에서 접속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 무언가를 이어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언가를 이어주다라는 뜻이 있어서 앞말과 뒷말을 이어주는 조사,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조사로 붙였으면 그거는 접속조사입니다. 띄어쓰기를 하고 앞말이랑 뒷말에 붙여주면 접속부사입니다. 자, 너 그리고 나 띄워야 되지. 조사가 될 수 없습니다. 얘는 접속부사입니다. 꾸며주거든. 접속조사는요,
너하거나 너와 나 랑하고 와는요 너랑 붙였어요 띄웠어요 붙여 쓰지 붙여 쓰면 무조건 조사야 그렇죠 자 그래서 너와 나를 연결해주는 조사라고 해서 접속조사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감탄사 있습니다 감탄사는 뭐 쉽죠 자 감탄사는요 크게 여러분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감정 감탄사야 감정을 나타내는 감탄사 뭐야 아야 힝 뭐 이런 것들 전부 감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힝 흑흑흑 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자, 또 뭐가 있냐면요. 불음이나 대답을 나타내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야! 네? 아니요? 아니요도 뺄게요. 아니?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불음이나 대답을 나타내는 감탄사입니다. 뭐도 있을까? 여보세요. 여보쇼. 이런 것들 전부 감탄사입니다. 알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지금 우리말의 9품사까지도 다 끝이 났습니다. 그렇죠? 요 배웠던 것들 좀 잊지 않게 요 빈칸 채우는 문제들 좀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거 한번 상기를 해보세요. 떠올려보세요. 자, 다음 문학으로 넘어갑시다. 중등 문학 독해. 자, 그리고 요거 저기 뭐냐 오늘 했던 파트도 있죠. 그 빈칸 밑에 채우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 다 숙제입니다. 그렇죠?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 시간이 좀 애매하게 나왔네. 지난번에 실수를 했고. 자, 162페이지 들판에서 봅시다. 자, 필기를 좀 할게요. 자, 이 들판에서라고 하는 작품은요, 글의 갈래가 무엇이냐 하면 희곡입니다. 희곡이 무엇이냐? 연극 상연을 목적으로 하는 글을 희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연극 대본이야, 연극 대본. 그걸 희곡이라고 해요. 자, 우리 소설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서술자라는 게 있다, 그렇죠? 자, 이 서술자가 이 사건을 막 서술해 준단 말이야. 소설에는 서술자가 있는데 희곡에는 서술자가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왜? 배우가 알아서 나와서 연기해야 되는 거잖아.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희곡에는 서술자가 없이요. 사건을 누가 전개시킬까요? 사건을 무엇이 전개시킬까요? 만약에 글이라면, 연극이면 배우가 나와서 하면 돼. 연극이 아니라 글이라면 사건은 뭘로 전개되고 있습니까? 대사와 지시문을 통해서 사건이 전개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누가 등장하지 않는다? 서술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희곡 관련된 문제에서요, 서술자 뭐시기 이러면 다 틀린 말입니다. 서술자는 안 나오거든. 근데 아주 가끔씩요, 뭐는 나올 수 있냐면요, 해설자는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요 들판에서라고 하는 작품을 쓴 요 작가가요, 그 연극 중간중간에 해설자를 자꾸 등장시킵니다.
해설자를 등장시켜가지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배우가 나와서 막 이야기하게 하는 거야. 그건 해설자입니다. 서술자가 아닙니다. 알겠죠? 자, 다음 해설자는 있을 수 있습니다. 서술자는 있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해설자를 서술자라고 얘기하면 안 돼. 그렇죠? 자, 다음 마지막 현재형의 문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연극 대본은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부 현재 시제로 쓰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수가 방에 들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럼 거기 지시문에 괄호해가지고 뭐라고 돼 있습니까? 철수가 문을 연다. 철수가 문을 열고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죠. 자, 그래서 현재형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소설이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철수가 방에 들어왔다. 가 되겠죠. 그래서 소설은요 일반적으로 과거형의 문장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요 희곡은요 현재형의 문장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선생님 소설에서는 서술자가 무조건 과거형으로만 얘기해야 돼요? 그건 아닙니다. 서술자가 가끔씩 현재형으로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가끔씩이야. 알겠죠? 또는 드물게 그렇게 현재형으로 표현된다면 그거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냐면 지금 현재 일어나는 사건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가끔씩 현재형으로 나타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대부분 과거형으로 씁니다. 소설은. 근데 희곡은 현재형으로 많이 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현재형이 문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또 이거는 해설이 적혀 있다는 거죠. 실제 해설자가 나오는 건 아니고 그냥 해설이죠. 지금 이 들판에서라고 하는 연극, 이 희곡이 어떠한 상황인지 배경을 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인물도 얘기해주고 있죠. 형, 아우, 측량기사, 조수들, 사람들 이렇게 나옵니다. 장소는 들판이고요. 무대 뒤쪽에 들판의 풍경을 그린 커다란 걸개 그림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배경이 들판이라서 들판 그림이 뒤에 쫙 있는 거야. 샛노란 민들레꽃, 빨간 양철 지붕의 집, 한가롭게 풀을 뜯는 젖소들이 동화책의 아름다운 그림을 연상시킨답니다. 여러분들 부산에 연극이 잘 없긴 하지만 실제로 연극 상연이 저기 경성대학교나 남포동 쪽에 가면 연극 상연이 많이 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네, 왜 얘기하냐면 나는 실제로 대학 때 이거를 연극으로 해봤습니다. 부산국제연극제 나간 적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수업을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종종 지나가면서 말도 걸고 뭐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이 되게 외향적인 사람 같지만 선생님은요 모르는 사람이랑 말을 일절 섞지 않습니다. 굉장히 극내향인이거든요. 그런데 대학 시절에 내가 뭔가 너무 내향적이니까 이대로만 살면 너무 심심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내 대학교 선배 중에 이제 요 국어를 공부하면서 동시에 연극 배우인 선배가 한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연극 배우인 선배는 연극 배우이면서 자기가 희곡을 쓰고 싶은 거야. 그리고 공부하고 싶어서 이제 이 대학을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네 극단에서 이제 연극을 하나 이제 뭔가 상연을 할 건데 이제 잠깐 스쳐 지나가는 역할이 좀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후배들 중에 할 사람 있는지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하겠다고 하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손을 들었더니 딱 3명 필요한데 3명밖에 손을 안 든 거예요. 나는 뭐 얼떨결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남천동에 저기 4번 출구인가 7번 1번 출구인가 남아는 극 소극장이 하나 있습니다. 소극장에서 이제 연습해가지고 저쪽에 을숙도 가면 을숙도 문화회관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좀 커요. 그래가지고 그 을숙도 문화회관에 가가지고 뭐 공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그랬던 작품이 바로 이거거든요. 지나가다가 혹시나 내 역할이 나오면 하나 살짝 얘기해 줄게요. 자, 봅시다.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다. 진짜 잠깐 스쳐 지나가는 역할이라서. 자, 막이 오릅니다. 주인공은 누구냐? 형과 아우예요. 형과 아우. 들판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답니다. 형은 무대 오른쪽에서, 아우는 왼쪽에서 수채화를 그리고 있대요. 둘 다 즐거운 표정으로 굉장히 뭐해 보입니까? 평화로워 보입니다. 평화롭습니다. 자, 내가 굳이 평화라는 말을 쓴 이유가 있어요. 왜? 평화가 깨질 거거든요.
휘파람을 불거나 노래를 부른답니다. 야, 멋진데? 아주 멋지게 그렸어. 아우, 경치가 좋으니까 그림이 잘 그려져요. 넌 정말 솜씨가 훌륭해. 형님 솜씨가 더 훌륭하죠. 형과 아우가 열심히 그림을 그립니다. 측량기사와 조수가 등장해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 들판이요, 사실은 뭐냐면 이 형과 아우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물려받은 들판이거든요. 이 물려받은 들판에서 아주 평화롭고 사이좋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측량기사랑 조수가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이 들판을 측량을 좀 해야 된다면서 울타리를 이렇게 말뚝을 박아놓습니다. 측량기사는 측량기를 세워놓고 조준경을 들여다보면서 조수들에게 손짓으로 야 저기가 막 이렇게 손짓을 보냅니다. 측량기사 앞쪽에는 한 명의 조수가 눈금이 그려진 표지봉을 들고 서 있습니다. 눈금이 그려져 있는 이 봉을 들고, 측량기사의 뒤쪽에는 측량이 끝난 지점마다 다른 조수가 말뚝을 받고 막 밧줄을 빕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들판이 이렇게 쫙 있는가, 쫙 펼쳐져 있는데 여기를 측량해야 된다면서 갑자기 여기다가 말뚝을 하나 뚝 박아요. 그리고 저기다가도 말뚝을 하나 뚝 박는 거야. 그래서 선을 이렇게 쫙 밧줄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림은 여러분들 그림은 똑같이 안 그려도 돼요. 그림 안 그려도 돼요. 자, 들판이 있고 말뚝을 이렇게 쫙 박아놔요. 선이 이렇게 그어지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생겨? 여기랑 여기 경계가 생기죠. 맞죠? 원래 경계라는 게 없었는데 선을 박아놓으니까 경계가 생긴단 말이야. 갑자기 이 형제가 살고 있는 들판에 와가지고 이렇게 박아버려요. 형이 여봐요 측량기사가 우리 말씀이신가요? 형과 아우가 당신들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자, 측량기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날씨가 화창해서 조수들 데리고 야외 실습을 나왔어요. 그냥 버려두기에는 아까운 땅이군요. 공장 부지로 개발을 해서 팔거나 주택지로 나눠 팔면 큰 돈을 벌겠어요. 왜 이렇게 화를 내시죠? 우리를 보자마자 고함을 지르고 삿대질까지 하시니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지가 남의 들판에 와서 말뚝 박아놓고. 맞죠? 자, 형이 우리가 너무 심했나? 글쎄요, 엄청 착합니다. 측량기사가 내 조수들이 측량 경험이 없거든요. 그래서 실습을 나온 건데 아무 설명도 없이 말뚝을 박아대니까 화가 나셨나 보죠. 자, 그러면서 이 밧줄을 치고는 퇴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뚝이 박아져 있고 밧줄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야. 자, 측량기사와 조수들은 작업을 진행한다 라고 하면서 퇴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측량기사랑 조수는 퇴장했는데 지금 저 뒤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다른 측량들 막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형과 아우가 있고 요 바로 앞에 이렇게 선이 놓여 있는 거야. 자, 형과 아우 사이를 나누어 놓은 일직선의 밧줄이 허리 높이만큼 메워져 있답니다. 형과 아우는 그림을 그리면서도 신경이 쓰이는지 말뚝과 밧줄을 힐끗힐끗 쳐다본답니다. 없었던 게 생기니까 신경 쓰이겠죠. 아우가 형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측량 실습을 끝내면 그들이 치운다고 했으니까요. 형, 그들이 입고서 그냥 가면 어떻게 하지? 아우, 우리가 치우면 되잖아요. 그렇구나. 난 괜히 염려했다. 그런데 빨간 지붕을 그릴 빨간색 물감 좀 빌려주겠니? 라고 물감 좀 빌려달라고 해요. 물감 좀. 그러니까 그럼요. 이리 와서 가져가세요.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사이가 좋았던 상황에서 형과 아우가 이 측량기사가 쳐놓은 밧줄을 보면서 어릴 때 했던 줄넘기 놀이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형제는 밧줄을 두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줄을 넘어가는 놀이를 하는데 아우가 3번이나 형을 이겨버립니다. 눈치 없이. 좀 져줘야 되는데. 형을 이기고 의기양양해하며 형은 아우의 모습을 보면서 자존심이 상합니다. 기분이 나빠졌어요, 형이. 그래서 너는 나보다 늦게 낸다. 내가 가위를 내면 너는 기다렸다가 가위를 내고 내가 볼을 내면 너는 그걸 본 다음 가위를 내잖아. 그러니까 아우가 아니요, 난 형님이랑 동시에 냈어요. 난 그림이나 그려야겠다. 삐졌죠.
뒤돌아서서 자신의 그림 앞으로 걸어가면서 잘 보세요. 다시는 너하고 놀이 안 해. 라고 얘기했더니 아우가 뭐라고 했냐? 형님 나에게 치더니만 심통이 났군요. 삐졌군요. 형이 더 화가 났어요. 너는 날 속이고 이겼어. 아우가 아니요. 형님이 지금 화를 내는 건 내가 이겼기 때문이에요. 형님은 언제나 이겨야 되고 동생인 나는 항상 져야 된다. 그게 바로 형님의 고정관념이죠. 형이 잘 보세요. 미리 경고해 두겠는데 내 허락 없이는 이쪽으로 넘어오지 마라. 잘 보세요. 이쪽이 뭐 때문에 생긴 이쪽입니까? 뭐 때문에 생긴 이쪽이야? 측량 기사가 박아놓은 말뚝 때문에 뭐가 생겼어? 이쪽이라는 개념이랑 저쪽이라는 개념이 생긴 거야. 원래 경계를 나누기 전에는요, 이쪽과 저쪽의 개념이 없었어요. 다 하나의 들판이었어. 그런데 갑자기 엄한 측량 기사가 나타나가지고 말뚝 뚝딱뚝딱뚝딱 뚝딱뚝딱뚝딱 박아서 선이 이렇게 만들어졌더니 이제부터 뭐가 생긴 거야? 이쪽과 저쪽이 생긴 거야. 너 이쪽에 넘어오지 마가 되는 거지. 맞죠? 아우가 그럼 형님도 내 땅에 넘어오지 마요. 잘 보세요. 뭐가 생겼어요? 내 땅이 생겼어요. 생각해보세요. 내 땅이라는 말이 생기면 뭐도 생깁니까? 네 땅이라는 말도 생깁니다. 맞죠? 이 땅이라는 말이 생기면 저 땅이라는 말도 생기고요. 경계를 구분짓는 말을 쓰지 않으면 안 생기는데 구분짓는 말을 쓰는 순간 이쪽이 생기면 저쪽도 생긴단 말이야. 맞죠? 자, 측량기사가 슥 나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당신 형님은 말뚝과 밧줄을 그냥 두라는데요. 이 뭐 하고 있습니까? 사이에서 이간질 하고 있죠. 이간질. 자, 그러니까 아우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밧줄은 약해요. 더 튼튼한 건 없어요. 젖소들이 넘어가지 못할 만큼 튼튼한 것이 필요해요. 자, 그랬더니 측량기사가 신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조망도 있고 나란표 있죠. 자, 형이 아우를 향해서 뭐라 합니다.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 형님은 내 일에 상관하지 마세요. 철조망보다는 벽이 좋겠어요. 머리 위로 높이 손을 들이면 올리면서 이런 것들이 지시문이죠. 지시문. 배우가 따라 해야 되는 거. 맞죠? 높이 들고 올리면서 이 정도 높은 벽을 쌓아 올리면 아무것도 넘어오지 못하겠죠. 자, 형과 아우가 각자 그림을 그리던 곳으로 돌아가서 그림을 그립니다. 맑았던 하늘이 잘 보세요. 흐려진다. 자, 여기에서 날씨는요 전부 뭘 상징하냐면 형제 간의 사이를 상징합니다. 사이가 안 좋아짐을 상징해요. 그러면 형제 간의 사이가 안 좋았으니 이 사건의 위기가 찾아와 안 찾아와? 찾아오겠지. 날씨는요 위기감을 조성하는 역할도 합니다. 자, 그리고 바람이 세게 불어온대요. 측량기사가 여러분은 저 벽이 얼마나 훌륭한 관광명소인지 모르는군요. 관광명소라뇨? 측량기사가 여러분은 이곳에 호텔을 세우면 큰 돈을 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야? 자, 잘 보세요. 지금 벽을 벌써 세웠어. 벽을 세우고 형 저기 아우 여기 지금 나눠져 있단 말이야. 측량기사가 뭘 데려왔어요? 딴 사람들을 데려왔어요. 그러면서 이 벽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관광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관광명소인지 모르시는군요. 사람들이 관광명소라뇨? 여러분이 이곳에 호텔을 세우면 큰 돈을 벌 것입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들판에서 벽을 쌓아놓고 싸우는, 잘 보세요. 벽을 쌓아놓고 싸우는 어리석은 형제의 싸움. 이게 바로 주제죠. 사람들이 설마 그럴 리가. 아니요. 틀림없이 몰려옵니다. 싸움이 더 치열해지면서 저 벽은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질 겁니다. 여러분 지금 분양할 때 사두세요 라고 할 때 제가 등장했습니다. 어디로? 요 사람들 2로요. 1도 아니고 2야. 3명 나왔었거든요. 사람들 3명. 내가 뭘 짓는다고 했더라? 사실 20살 때라 사실 기억은 잘 안 나요. 대사가 거의 기억 안 나는데 그때 처음부터까지 다 외웠었는데 뭘 짓는다고 했더라? 하여튼 호텔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대사가 그거였어요. 뭘 지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하는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요. 나왔다가 그 한마디하고 들어가는 거야. 자, 다음 중간 내용 생략되고요. 잘 보세요. 측량기사가 이게 뭔지 알아요? 아우한테 총을 들고 갑니다. 아주 성능이 좋은 총이죠. 당신은 이 총으로 벽을 지켜야 됩니다. 벽을 지켜요? 아우의 손에 총을 딱 쥐어주면서 지금은 외상으로 드릴 테니까 대금은 나중에 땅으로 주세요. 그럼 뭐 해야 돼? 땅을 떼가지고 측량기사한테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측량기사가 이런 식으로 점점점 이 두 형제의 땅을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씩 하나씩 가져가는 겁니다. 두 사람을 싸우게 만드는 거고. 자, 조수들이 가방에서 총알을 꺼내놓으며 여기 총알이 있어요. 측량기사가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 아낌없이 쏘세요. 측량기사와 조수들이 웃으면서 퇴장합니다. 벽이 오른쪽에서 형이 전망대 위로 올라가고요. 탐조등이 켜지면서 강렬한 불빛이 벽너머를 비춥니다. 잘 보세요. 지금 아우는 총을 가졌잖아. 형은 뭘 세웠냐면요. 전망대를 세웠습니다. 아우 감시하려고. 자, 조수들이 가죽 가방을 열고 장총의 분해품을 꺼냅니다. 그리고 재빠르게 조립해서 형의 손에 쥐어줍니다. 조수가 손이 떨려서 총을 잡지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야? 형은 총을 잡고 덜덜덜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야. 총이 너무 무서워서. 그러니까 조수가 손이 너무 떨려서 총을 잡지 못하는데요. 자, 측량기사가 꼭 쥐어드려. 그리고 방아쇠 당기는 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조수이가 잘 보세요. 총 쏘는 건 간단해요. 조수이가 형이 쥐고 있는 장총의 방아쇠를 당깁니다. 당기면 뭐야? 뽕!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요란한 총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벽 너머의 아우가 그 소리를 들었을 거 아니야.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섭겠지. 그 소리에 놀라서 몸을 움츠리더니 허공을 향해서 자기도 총 가지고 있잖아. 총을 다다다다다다 위에서 쏘는 거야. 아우도 쏘는 거야. 형이 방아쇠를 툭 당겨가지고 팡 쐈더니 아우가 너무 무서워서 자기도 하늘에다 대고 총을 다다다다닥 쏘는 거죠. 자, 놀란 형 역시 반사적으로 총을 또 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 뭐가 돼? 다다다다다다닥 하는 총소리가 서로 들리겠지. 그렇죠? 그리고 자, 날씨 어떻게 됩니까?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울립니다. 자, 긴장감이 최고조에 다르죠. 자,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면서 비가 쏟아집니다. 형과 아우 비를 맞으며 벽을 지키고요. 긴장한 모습으로 경계하면서 벽을 막 오고 갑니다. 그러다가 차츰차츰 걸음이 느려지더니 벽을 사이에 두고 멈춰섭니다. 어쩌다가 이런 꼴이 된 걸까? 아름답던 들판은 거의 다 빼앗겨가고 나 혼자 벽 앞에 있어. 아우도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비를 맞으며 벽을 지키고 있다니. 형이 저 요란한 천둥소리 부모님께서 날 꾸짖는 거야. 반성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빗물이 눈물처럼 느껴져. 반성하고 있습니다. 형과 아우가 반성하고요. 들판에는 아직도 민들레꽃이 피어있군. 총을 내려놓고 허리를 숙여 발밑에 있는 민들레꽃을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언제나 다정하게 지내기로 맹세했던 이 꽃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민들레꽃은 무엇을 상징해? 평화를 상징합니다. 형님과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무엇인가? 그것이 단 하나라도 남아있을
있다면 좋을 텐데 그렇구나. 민들레꽃이 남아있어. 이 꽃을 보니까 그 시절이 너무 그립다. 형님과 함께 행복하게 지냈던 시절이 그리워. 지금 형과 아우가 둘 다 뭘 보고 있어? 민들레꽃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반성하고 있지. 형님이 보고 싶어. 동생 얼굴이 보고 싶구나. 자, 형과 아우는 그들 사이를 가로막은 벽을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라보고요. 비가 그치면서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빛이 비칩니다. 자, 갈등의 해소. 를 상징하는 거죠. 이 날씨가. 형과 아우가 민들레꽃을 여러 송이 꺾습니다. 그리고 벽으로 다가가서 민들레꽃을 벽 너머로 던져줍니다. 이 평화의 어떤 메시지겠지. 자, 형은 아우가 던져준 꽃들을 주워들고 반색하고 아우는 형이 던진 꽃들을 주워들고 기뻐합니다. 서로 벽을 두드리며 외칩니다. 형님, 내 말 들려요? 들려? 너도 내 말 들리니? 우리 벽을 허물기로 하자. 갈등이 해소되는 거죠. 사이가 다시 좋아집니다. 자, 네, 그래요. 우리 빨리 허물어요. 라고 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요. 자, 진짜 별거 아닌 이야기야. 형제끼리 싸웠다. 화해하는 이야기. 근데 너무 뭔가 유치하게 적혀 있지 않아요? 자, 이 작품이요. 상징하는 게 바로 뭘까요?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입니다. 형제끼리 서로 총을 쏘고 싸웠다가 벽을 두고 갈라서 있어요. 지금 무엇의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 분단의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형과 아우. 자, 다음 벽이 세워진 들판. 자, 벽이 세워진 들판은요, 우리나라의 분단된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측량 기사. 다음 조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뭡니까? 분단을 조장, 그러니까 분단을 하게 만드는 거죠. 자, 여러분들 역사, 우리 분단이요, 무엇을 계기로 분단되게 됐습니까?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나서 우리는 국가가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통치자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고. 물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지만 유엔에서 인정을 안 줬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가 되었어. 그런데 이 대한민국 땅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기회의 땅이란 말이야. 누구에게? 러시아에게, 또 미국에게. 자,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랑 미국이 들어와가지고 지도에다 대고 자대고 뭐 했습니까? 쭉 그었죠. 자대고 끈 그 선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38선이라고 하죠. 북위 38도선을 그냥 자대고 끈 겁니다. 지도에다 대고. 그러고 뭐 한 거야? 그쪽은 너네가 관리해. 이쪽은 우리가 관리할게. 라고 하면서 분단이 시작됐잖아. 자, 그러면 분단은요, 우리의 의지로 된 거야? 외세의 의지로 된 거야? 외세의 의지가 된 거겠죠. 자, 그래서 분단을 조장하는 바깥 세력, 외세. 를 상징합니다. 자, 다음. 그럼 형과 아우는 뭘 상징하는데? 분단된 북한과 남한을 상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분단이라고 된 게 서로 형제끼리 또는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싸우게 된 거, 서로 벽을 두고 서로 갈라서 있는 것, 우리나라에 외세가 들어온 적이 없었는데 이 외세가 들어오면서 미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소련이죠. 그때 당시에는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외세가 들어오면서 강제로 분단이 된 거란 말이야. 맞죠?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산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생긴 거죠. 자, 그래서 이 분단을 조장하는 외세에 의해서 이렇게 분단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이제 죽이는 어떤 그런 비극이 일어난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요,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빨리 허물어요 라고 되어 있잖아. 자, 그럼 이 문장을 통해서 이 글을 쓴 작가는 무엇을 바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평화로운 통일을 바라는 작가의
의식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자, 잘 보세요. 여기 주동인물이 입체적 인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주동인물은 말 그대로 이 이야기를 주로 이끌어가는 이제 주인공, 주동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과 갈등을 겪는 인물이 있어요. 주인공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좀 어려움에 있게 하거나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인물을 반대로 반동인물이라고 합니다. 반동인물. 자, 입체적 인물은 뭐냐면요. 이 작품 하나의 작품 안에서 성격이 변하는 거야. 착했다가 나빠졌다가 다시 착해지잖아. 입체적이에요. 평면적인 건 뭐냐면 작품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격의 변화가 없는 인물을 평면적인 인물이라고 합니다. 측량 기사는 계속 나쁘지. 평면적인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앞부분 봅시다. 숙제 내줄게요. 자, 이거 들판에 서 있죠. 들판에서 숙제입니다. 오늘 몇 월 며칠이냐? 3월 7일. 3월 7일 숙제 들판에서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다음 요 엄마 걱정이랑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이라고 하는 작품 있어요. 요 두 작품 3월 7일 숙제고요. 요거 멘토로 하는데 멘토 때 뭐 하면서 설명 듣고. 근데 이미 다 푼 학생은 안 해도 돼요. 그러면 그 학생은 모의고사 받아서 신청해가지고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 요거 독해전쟁도 숙제가 있습니다. 자, 요 독해전쟁에 기술 2개 할 겁니다. 기술 2개. 자율주행 자동차 3월 7일 숙제고요. 자, 다음 암호통신의 암호화 방식도 3월 7일 숙제입니다. 이렇게 기술 7, 8 숙제입니다. 그렇죠? 기술 7, 8 그 다음에 아까 읽었던 들판에서 그리고 시 2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요거 문법 문제 있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자, 요거 읽고 문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